자, 오늘 수업은 리스크와 코스트 에스티밋이라는 주제로 하겠는데, 리스크라는 말 생각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왜 갑자기 리스크가 또 코스트 에스티밋하고 결부돼서 이게 나오게 될까요? 위험이잖아요, 위험. 자, 왜 리스크가 코스트 에스티메이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리스크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uncertainty, 불확실성. 코스트 에스티메이트 할 때 우리가 두 개 타입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게 파라메트릭 계산, 두 번째 거 디테일드 에스티메이트 있었죠. 근데 계산은 뭐 한 30%까지 차이가 나고 실제 비용에서 디테일로 가면서 이게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1 플러스 2에서 3으로 딱 나오는 답이 아닌 거지. 다 끝나봐야 아는 거야. 다 끝나봐야 아는 건데 우리는 그 사전에 어떻게든 가용한 정보를 가지고 유사하게 맞춰줘야 돼. 지금 갑자기 이 야구 그림이 나오죠. Estimate is like a strike zone. 스트라이크 존 같은 거야. 우리가 실제로 돈이 퓨처에 50을 쓴다고 생각을 합시다. 몰라. 열심히 견적을 내려서 여기 어디에 맞게 들어가야지 내가 이 범위 내에서 프로핏을 내고 직원들 월급을 주고 직접비를 다 쓰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 범위를 잘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스트라이크 존은 알아야 돼요. 스트라이크 존은. 어디서부터 어디 정도면 되겠다라는 거를. 그래서 그 안에 여기서 뭐 좀 일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딱 맞추는 건 물론 운이 좋게 딱 맞으면 좋겠지만은 그걸 찾으려고 하는 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이 정도의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레인지를 찾는 게 견적 작업입니다. 근데 그게 왜 어렵냐?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고 1년 지나서 레이버를 구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대로 그대로 나올까? 태국에 가서 일하는데 그 철근 값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대로 그대로 될까? 모르거든요. 자. So estimate is not a number. 그런데 모든 프로젝트는 uncertainty, 즉 리스크, 위험에 시달려. 내가 견적을 잘못하면은 그 프로젝트에서 손해를 보거나 혹은 프로젝트를 못 따는 위험은 결국 뭐에서 근거해? uncertainty. 그래서 하나의 에스티메이트는 결국은 가능한 하나의 아웃컴일 따름이에요. 그래서 왜? 내 맘대로 다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내가 에스티메이트 한 대로 보통 인부를 8만 원에 내가 딱 쓸 수가 없거든. 상황들이 바뀌고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어찌됐든 그래서 그 리스크 팩터들, 잘 모르는 언서티티 팩터들을 코스트 에스티메이트 할 때 적절히 고려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그림 확률 통계하면서 많이 봤죠. 이 히스토그램인데, 정확히 히스토그램. 이 X축에 실제 돈 에스티메이트 넘버들이 들어가고, 만약에 내가 에스티밋을 43.76으로 해서 발주처에 냈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하나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지. 그 무슨 뜻이야? 이거 보고 이제 저 면적 10%, 50%, 90% 보고 한번 생각을 해줘. 저 90% 라인에 떨어지는 게 이거보다 작은 면적이 90%라는 얘기죠. 전체 면적은
100%. 내가 43.76을 써냈는데 내가 보기에 43.76을 넘을 확률은 10%밖에 안 돼 보인다 라고 판단을 해서 내는 거예요. 그 해외 특히 큰 플랜트 공사에서는 물론 이 넘버를 하나를 내긴 내야 돼. 계약상 뭘 맺어야 되기 때문에 넘버를 내는데 첨부 서류로 이게 같이 들어가. 너 에스티메이트 어디에서 끄는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37.16, 43.76 사이에 낄 확률은 80%야. 근데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어떤 이런 확률 통계적인 방법으로서 그 레인지를 좀 잘 추적을 해보자는 거야. 스트라이크 존을 좀 만들어 보자는 얘기야. 이런 거를 어떻게 디벨롭을 할 수 있을까?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클래스를 듣고 견적 전문가가 됐어. 16명이 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견적을 내릴 수가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 숙제를 했지만 숙제 답은 아마 대부분 비슷할 거야. 왜? 그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100% 믿고 이제 넘버를 하나 만든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웠던 확률 통계에서 프리퀀시하고 probability distribution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cost estimate.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 16명이라고 그랬는데 16명이 아니라 한 프로젝트를 놓고 50명이 프로젝트 코스트를 에스티메이트 했어요. 각각 틀리겠지. 각각 틀리는데 아까 전과 같은 그 히스토그램 어떻게 그려? 제일 낮은 사람은 26밀리언부터 제일 큰 사람은 76까지 나왔어요. 기억나요? 구간을 우선 나눠야 되지. 구간을 나누고 그 구간에 몇 명이 들어가 있는가 세는 거지. 여기 이제 25부터 30, 30부터 35, 35부터 40에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50부터 55 밀리언 사이에 가장 많은 열 몇 명이 이제 에스티밋을 낸 거죠. 이제 기억하죠? 이게 한국말로는 도수 분포표, 히스토그램 나오죠. 오른 그 X축이 우리가 관심 있는 코스트 에스티밋 넘버고 Y축은 뭐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몇 명이 들어가는가 혹은 100%로 해가지고 이제 프로테지로 하기도 하지. 근데 500명이 모여가지고 에스티밋을 했어. 500명. 다 전문가야. 다. 점점 이제 그걸 좀 촘촘하게 만들어야 되지. 이제 촘촘하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뭔가 좀 더 이제 스무드한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웃라이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잘못된 것들이라 그래가지고 빼내야지. 그래서 500이 되고 5000이 되고 5만이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히스토그램에서 뭘로 발전돼?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거로 발전이 되지. PDF. 응? 여기에서 우리는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인디케이터 뭘 많이 써요? 근데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그럼 여러분들 넘버 하나만 끄집어내서 그 입찰 들어가라면 뭐 내겠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나라면은 뭐 평균이 어떻게 돼? 물어보고 그거 가지고 들어가겠네. 다들 전문가인데. 응? 평균. 이건 약간 넓은 범위고 또 평균에 이게 있지. 우리가 그냥 통상 생각하는 게 민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미디언이 있죠.
코스트 에스티메이트나 뭐 우리가 데모그래픽 스터디나 다 똑같아. 미국 워싱턴 주의 한 마을의 인컴을 따지는데 그 마을에 빌 게이츠가 살아요. 그럼 그때 그 평균 써가지고 그 마을의 인컴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맞나요? 그 사람은 여기 있지. 그런데 워낙 그게 크니까 평균을 계산하면 영향을 확 미쳐버리니까. 그래서 하는 게 이거죠. 아직 기억해? 이거는 뭐야? 중앙값이지. 거기에 100명이 살면 줄 세우는 거지. 1등부터 50등까지. 1등부터 100등까지 세운 다음에 50등이 얼마 버는가를 고르는 거지. 그 품셈 그 데이터 우리 바깥에 나가서 조사할 때 얘기했잖아요.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 그래도 이 민 값을 많이 씁니다. 이게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기대치. 그래도 아직 기억을 하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있을 수 있고, 내 견적에 대해서. 그래서 평균은 뭐, mean value가 45 million인데, most likely는 또 밑에 있을 수도 있거든. 공부하면서는 늘 정규 분포를 많이 봤는데, 어느 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견적이 절대 10%는 넘지 않는다. 이것보다 넘을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거 할 때 그 모양에 따라서 많이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근데 쿠웨이트에서 무슨 플랜트 공사를 하는데 견적과 더불어서 너희들 이 코스트 에스티메이트 그 디스트리뷰션을 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00명을 모을 수는 없잖아. 5,000명을 모을 수도 없고. 공종이 이제 여러분들 했지만 토공에 해봤고 그냥 철근 콘크리트만 해도 뭐 이제 3개가 들어가고 부재는 또 엄청나게 많잖아. 그런 것들이 다 모이면 수백 개, 수천 개 되거든. 근데 하나의 공종마다 우리가 늘 하는 거 있지. 제일 싸게 하면 이 정도 할 것 같아. 제일 비싸게 하면 이 정도 할 것 같아. 옵티미스틱, 패시미스틱. 아마도 이 정도에 끊을 거야. 이게 항상 중간이 아니지, 중간이. 왜? 이 패시미스틱이 예를 들어 이제 이게 아차 잘못되면은 그 레이버 쇼티지 때문에 레이브 값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어. 그럼 이쪽으로 많이 처져 있게 되지, 이제. 그런 뭐 상황들이 있어요. 그 반대로 이게 많이 늘어져 봤자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치우쳐져서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했던 거죠. most likely를 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했었던 거고, 이거를 각 공종에 most likely를 만들어 놓고 이걸 또 평가를 합니다. 불확실성, 리스크를 따져가지고. 뭐, 삼각형 분포를 많이 써. 이게 하나의 확률 분포야, 정규 분포처럼. 레인지나. 그럼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코스트 에스티메이트를 위해서는 그 수많은 공종을 합쳐야죠. 그래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합니다. 기억이 혹시 아마 언급은 했을 텐데 2학년 때 들으면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이 수많은 친구들을 몇만 번을 돌려보는 거야. 왜? 이 조합이 이거는 여기 이 공종은 여기에 떨어지고 한 번 돌릴 때 이 공종은 여기에 떨어지고 이 공종은 여기 떨어지고 이렇게 여기 떨어지고 그래서 그게 한 번. 또 하나는 이건 여기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고
그래서 2번. 그래서 몇만 번을 돌리다 보면은 거의 유사한 얘기. 이건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안 나오는 이유는 이게 누적으로 표현해서 그런 거예요. 누적으로. 몇 번 이상, 몇 만에, 5만에, 10만에 이상 돌리면 이렇게 스무드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와 더불어서 내가 얼마에 끊어서 지금 에스티밋을 낸다는 거를 발주처에서 보여주는 거고, 발주처에서는 그 버짓을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는 그 위험으로서 감수할 수 있어야 돼. 예비로서 몇십만 불, 몇백만 불은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걸 알 수 있고, 누구는 100만 불을 써냈는데 이건 넘을 확률이 굉장히 커. 누구는 좀 더 높은데 그 디스트리뷰션을 보니까 넘을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고 데이터들을 보니까 다 합리적이야. 그때 셀렉션이 이제 틀려지게 되는 거죠. 무조건 최저가가 아니라. 이 부분이 이게 50% probability of overrun이라는 거는 요거보다 넘을 확률은 50%란 얘기예요. 50%. 더 크게 이거보다 넘을 확률은 20%밖에 안 돼. 그래서 항상 예비비라는 거를 견적에 넣어서 들어가는데 예비비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리스크 매니지먼트 어프로치를 써서 내가 비드 아이템을 그 most likely 값들을 가지고 다 더해놓고 내가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내가 그 컨틴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뭐 이렇게 더해 보니까 그 퍼센테이지로 계산해 보니까 요 정도 떨어지는데 넘을 확률이 20% 안짝으로 되게끔 내 프로젝트를 이끌고 가고 싶어. 그러면 이만큼을 더 넣어야 되지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김현섭이 이게 미니 기대치라고 얘기를 했죠. 주사위 한 번 던졌을 때 나오는 민 값이 어떻게 돼요? 바로 계산돼. 이게 민 값이잖아. 여기에 있는 히스토리는 뭐야? 이 기대치지. 다 더한 게 기대치잖아. 왜? 이게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기 때문에. 이 기대치 민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돈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때 쓰는 방법이 의사결정 나무예요. 의사결정 나무. 이게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도 뒷부분에 보면은 챕터 몇에 있는데 조금 쉽게 해가지고 내가 가져온 거니까 보시자고. 굉장히 만드는 게 쉽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의사결정 상황에서 사각형 노드가 나와. 내가 동전 던지기를 할까, 주사위 굴리기를 할까,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 나갑니다. 의사결정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불확실 노드예요.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야. 동전 던지기 하면 앞 아니면 뒤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걸 내가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잖아. 오케이? 그랬을 때 어떻게 돼? 여기 보면 동전 던지기를 할 때 10,000원을 내야 돼. 앞면이 나오면 20,000원을 줘. 각 확률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 2분의 1이죠. 최종적으로 여기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어떻게 돼요? 10,000원 내고 20,000원 들어왔잖아. 여기서는 마이너스 1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 이벤트에서 앞, 뒤 다 합쳐가지고 뭘 구할 수가 있어요? 기대치를 구할 수 있어요.
이 주사위에서도 마찬가지로 6분의 1 곱하기 0 플러스 6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래서 어느 기대치가 더 큰가로 가는 거지. 왜 이런 게 나와? 왜? 내가 에스티메이트를 하는데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30,000원짜리, 32,000원짜리, 33,000원짜리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떨어질 것 같단 말이야. 확률은 어느 정도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A 프로젝트가 있고 B 프로젝트가 있는데 어느 프로젝트로 가야 될까 할 때는 결국은 기대치를 고려하는 게 합리적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불확실성, 리스크를 고려한 의사결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의사결정 기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그 설명을 다 했는데 의사결정과 불확실 상황. 의사결정이 무슨 노드? 사각형. 불확실 상황, 동그라미를 서로 연결을 해서 나무를 구성하는 거예요. 최종 청산의 계산하는 법 봤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할까? 우산을 가져갈까? 가져가지 말까? 쿠웨이트에 있는 교량 프로젝트에 들어갈까? 아니면 두바이에 있는 지하철 프로젝트에 들어갈까? 이제 고를 때 사용하는 거죠. 이게 의사결정의 최종 결과를 평가할 평가 시점을 결정을 하고 모든 의사결정 결과는 같은 시점에서 평가되지 않으며 화폐의 시간적 가치가 무시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여기 화폐의 시간적 가치가 또 나오죠. 동전 던지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고 계속 나갈 수 있죠. 길게 늘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을 고려를 해가지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자, 최종 청산액 계산은 각 마디에 들어가는 비용 또는 이익을 더해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아주 티피컬한 그 케이스인데 한번 보죠. 어느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어떤 제품을 직접 개발을 해서 팔 수도 있고, 새로운 교량 신축임 장치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일본에서 그 기술을 사다가 로열티를 내고 사다가 팔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나올까? 근데 스토리가 또 진행이 됩니다. 내가 개발을 한다면 그냥 단번에 개발되는 게 아니라 시제품을 만들어 봐야지. 시제품. 응? 테스트 제품. 시제품을 만들어서 성공 여부를 파악한 후에 그걸 보고 실제로 양산을 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할 수가 있겠지. 근데 요 시제품 개발비로 5억 원이 들어. 시제품 성공과 실패 가능성은 내가 보니까 한 2대 8인 것 같아. 근데 2008년 6월 초에 시제품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래서 내가 아무튼 생산을 착수하기로 하면은 내가 팔 수 있는 건 경쟁사가 있느냐 없느냐, 경쟁사가 비슷한 제품을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에 따라 틀리겠죠. 그렇게 돼. 근데 그 다른 회사가 있는데 내가 삼성이고 저쪽이 애플인데 애플이 그때 당시에 그 유사한 제품을 내놓을 확률이 한 30%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생산비를 빼고 순 판매 수입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시제품이 성공을 하면 경쟁사가 없으면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경쟁사가 있으면 좀 나눠야 되니까 이 정도 될 것 같고, 시제품이 실패했는데도 생산을 하면 경쟁사가 그나마 없으면 조금 벌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실패를 할 것 같단 말이지. 생산비가 많이 들어갈 테니까. 기술을 사와가지고 로열티를 내고 사가지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해당이 되겠지. 시제품 성공한 거라고 봐야지. 자, 기술을 사왔을 경우에는 지금 발주해서 20억 원이 들고 로열티 20억 원을 내야 돼.
6월에 생산을 시작해. 이거는 6월 초에 같은 시기인 거지, 이제. 판매 성공 여부와 수입액은 전자와 동일해. 여기 나온 거죠. 제품 X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불가할 경우, 이것도 저것도 안 하면 통상 우리가 딴 데 투자해가지고 한 2억 원 수입이 있을 것 같아. 왜? 계속 그 영업행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뭐 고민하고 있어요? 뭐 고민하고 있어? 이상빈 뭐 고민하고 있어? 이 회사 사장이.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별거 아닌데 또 좀 생각을 해봐야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 그 그림을 스토리상으로 내가 이제 여기에 표현을 한 건데, 지금 내가 고민하는 건 고르는 거죠. 의사결정하는 거죠. 직접 개발, 아니면 돈 주고 사는 거, 아니면 딴 데 들어가는 거. 이건 마지막에 이 2억만 넣어주면 되겠지. 좀 짧으니까 이거부터 해볼까요? 생산 기술을 도입하려면 돈을 내야죠. 20억을. 그 다음에 그거는 시제품 성공한 거와 같아. 그래서 경쟁사가 있느냐 없느냐에만 따라가지고 내 수입이 틀려져. 경쟁사 있을 확률이 얼마나 그랬어요? 아까? 30%로 봤잖아. 없을 확률이 70%. 그런데 없으면 얼마? 35억 원. 있으면 15억 원이 들어와. 여기에 기대치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제품을 내가 직접 개발하면 이제 조금 더 스토리가 더 많아지지. 시제품을 개발한 거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 각각 확률이 있었죠. 네? 시제품이 성공한 다음에 내가 생산할 수도 있고 생산 안 할 수도 있지. 시제품이 실패한 이후에도 생산할 수도 있고 생산 안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서 지금 따진 게 뭐예요? 모든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따진 거지. 자, 그래서 최종 청산액은 쭉 따라가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뭐가 제일 좋아? 어느 상황이? 스토리가 잘 풀리는 상황이 뭐야? 내가 비싼 로얄티 안 내고 직접 5억만 주고 개발을 해서 시제품도 성공을 해서 당연히 좋으니까 내가 생산하고 경쟁사까지 없어. 최악의 경우는 뭐야? 요거잖아, 요거. 나쁘게 나왔는데도 생산했는데 경쟁사까지 있는 거지. 경쟁사까지 있는 거지. 이게 어차피 지금 돈 가지고 이제 어느 상황에 맞게 의사결정을 내릴지 고민하는 건데, 이때 여기서 요 끝에서만 봅시다. 이제 요 기대치하고 요거 비교를 하면은 시제품 성공했을 때 뭐 할지 답이 나오겠죠. 요건 마이너스 5고 이건 얼마야? 딱 봐도 플러스니까 이걸 선택을 하겠지. 지우고. 이 경우에는 요걸 선택하면 마이너스 5고 요거는 요 기대치가 마이너스 5보다 더 큰 마이너스겠지. 그래서 마지막에 계속 올라와가지고 골라야 되는데 답이 뭘까요?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 자, 그래서 만들어가는 거는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은데 아까 그 몇 줄 안 되는 걸 가지고 또 그려보니까 이게 또 꽤 많이 나오지. 결국은 의사결정 나무가 완전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상황이 다 포함이 돼야 돼.
뭐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의사결정 나무 만드는 걸 보여줬고, 이제 기대치를 계산을 하건 아니면 뭐 여기 있는 숫자를 보건 정말 이건 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그냥 지우면 돼. 왜냐면 여기서는 내가 고를 수가 있잖아. 고르면서 열등한 대안을 계속 제거해 나가는 게 되겠어. 평가 시점의 결정. 평가 시점은 고려 중인 모든 대안에 대해서 같아야 함. 비록 어떤 의사결정의 영향이 무한하게 해석된다 할지라도 불확실 상황과 의사결정을 무한히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당면한 첫 의사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불확실 상황과 의사결정만이 포함되도록 평가 시점을 선택함으로써 의사결정 문제의 한계를 결정해야 함.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미래에서는 언제쯤 이게 결정이 날까? 이건 또 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 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 그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순차에 맞게는, 의사결정과 불확실 상황이 순차에 맞게는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특히 부동산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길어지거든? 굉장히 길어지거든? 처음 기획했을 때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기 지금 내가 2008년에 뭐 하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마지막 인허가 뭐 투자자 들어오고 인허가 들어가고 뭐 기다리고 뭐 재건축 뭐가 있고 뭐 하면 이게 2010몇 년이 될 수도 있거든.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은 답을 알아야지. 응? 양인수. 여기 있잖아. 지겹게 본 거. 이걸로 다 바꿔서 넣으면 되지. 응? 각각 아이템들을 응? 현가로 바꿔가지고 넣으면 되잖아. 통상 이렇게 현가의 기준을 해가지고 바꿔주면 됩니다. 제일 간단한 의사결정이지. 아침에 나올 때 고민하지. 어? 우산을 가지고 올까 가져가지 말까. 내 맘이지. 나가서는 내 뜻이 아니지. 나뭇가지가 나왔다가 다시 붙을 수는 없죠. 이런 건 없어. 어? 이게 귀찮아도 이게 다 반복이 돼야 돼. 뭐 하루 생활하면서 오늘 뭐 하지? 육개장을 먹을까? 아니면 짬뽕을 먹을까? 고민할 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 그럴 땐 이런 게 돈이 아니라 이제 내가 생각하는 점수로 바뀌는 거지. 이제 점수 뭐 이런 거죠. 효용. 내가 느끼는 효용. 자, 나무 목자이므로 끝이 자라서 서로 연결되는 일은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특징이 있는데 이거 우리 얘기했었죠. mutually exclusive. 상호 배타적.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뭐? 복수의 답은 없는 거지. 동그라미. 하나 찍으면 끝. 그걸로. 응? 그리고 완전 포괄적. 가지에서 나오는 게 주사위 던졌는데 1, 3, 5, 6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주사위가 두 개 값을 낼 수가 없으니까 상호 배타적인 거고 이걸 다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지. do nothing 얼터너티브 우리 공업경제학 할 때 do nothing 있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 do nothing을 집어넣어줘야 된다. 그랬을 때 0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야 사실은 MARR 하면 되지. MARR. 그게 do nothing이 MARR이야. 안 했으면 회사가 어디 가서 이만큼 벌어왔을 거야. MARR만큼 벌어왔을 거야. 라고 돼 있는 거지. 시간적 순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는 게 되겠어요. 동그라미 시점은
그거죠. 뭘 뜻해? 의사결정자가 그 아웃컴에 대해서 아는 시점. 성공이냐 실패냐 알게 되는 시점. 그렇지? 이게 주사위가 던져져서 딱 나와서 내가 알게 되는 시점.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 나무를 이용한 다단계 의사결정인데, 우리 뭐 다단계 판매가 아니라 뒤에서부터 끌어오다 보니까 단계가 이제 거듭되면서 끝에 최종 청산에서부터 끌어와가지고 항상 맨 앞에 내가 뒤에 뭐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내가 뭘 고를까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그런데 중간으로 가서도 만약에 내가 이거를 골랐다면 이 상황에서는 또 뭘 고를 수 있었을까? 그게 또 나올 수는 있지. 자, 그래서 이게 우리 뭐 산업공학과 의사결정 책에 아주 자주 나오는 의사결정 예인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석유 시추 회사예요. 석유 개발 회사야. 휴스턴사가 석유를 시추하려면 시추권을 돈을 주고 사야 돼. 그거를 행사하려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시추를 해서 유전이 있으면 100만 달러를 벌 것 같아요. 근데 석유 시추에 대한 권리를 얻는데 2만 달러를 썼어요. 2만 달러 주고 샀단 얘기지. 근데 지질학자를 고용을 해서 정밀 지질 탐사를 할 경우 비용이 들겠죠. 그렇지만 탐사를 실시할 경우 시추 결과에 대한 성공 여부를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시추 실패에 대한 위험 또한 낮출 수가 있어요. 석유 시추를 하는 비용은 20만 달러, 테스트는 5만 달러죠. 가용한 주변 지역 정보와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탐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은 몇 프로? 그 지역 보니까 한 60% 정도 돼. 많은 회사들이 가서 이렇게 시추를 해봤었는데 한 성공률이 60%였어. 자, 그런데 지질 탐사는 이제 우리 사전에 조금 더 조사를 해보는 거잖아. 그래서 성공을 하면 석유 존재 가능성이 90%. 그리고 반대로 결과가 부정인 경우에는 10%란 얘기. 10%밖에 안 돼. 시추를 안 할 수도 있어. 지금 이 회사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은 내가 지질 탐사를 해야 될까, 해야 되지 않을까. 박시환. 지질 탐사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그냥 딱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봐. 5만 불을 더 쓰는 거거든, 5만 불을. 엑스트라로 더 쓰는 거지. 근데 지금 6대4 확률에서 그 9대1 확률로 확 높일 수는 있어. 할 것 같아? 할 것 같은 사람들. 안 하고 그냥 가도 될 것 같은 사람들. 별로 없네. 좀 60%니까 좀 불안하지? 실제로 계산은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여기 두 nothing은 그냥 지웠고, 일단 이 두 개만 보면, 일단 지질 탐사하지 않는 거로 볼까요? 지질 탐사하지 않으면 바로 시추한다는 얘기지. 응? 혹은 시추하거나 시추 안 한다는 얘기지. 응? 사업 자체를 하거나 안 한다는 얘기지. 그 내 의사결정이죠. 안 하면 그냥 0이죠. 여기 왜 2만 불 썼다고 했는데 왜 0일까? 시추권 사는데 2만 불 썼잖아. 그런 건 없어.
한번 봐봐. 이 길로 가나 이 길로 가나 2만 불은 쓴 거야. 그게 뭐였어? 우리 처음 시작할 때 했잖아. 응? 썬크 코스트야, 썬크. 썬크 코스트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미 지난 비용이고 난 퓨처를 보면 되는. 어떻게 복구가 안 돼? 자전거 예를 들었던가? 계약 바꾼다고 지금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는 안 하면 되죠. 시추하면 20만 불 들죠. 20만 불 들고, 근데 석유가 나오면 100만 불이니까 최종이 80이지. 없으면 그냥 20만 불 쓴 거지. 기대치가 얼마예요? 시추했을 때? 여기 지금 계산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럼 기대치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면 뭘 골라야 돼? 아니, 여기만. 요거 둘 중에만. 그냥, 그래도 60%잖아. 그러니까 기대치가 더 높게 나온 거고, 시추하는 게 낫다 하고 나온 거죠. 자, 지질 탐사를 하면 스토리가 조금 더 길어지고, 지질 탐사를 했을 때, 요거가 이제 조금, 여기에서 숙제로 주면 좀 혼란스러워들 하던데, 지질 탐사 결과가 좋게 나올까, 나쁘게 나올까의 확률은 어떻게 봐야 되겠어? 전반적으로 그 지역이 6대4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6대4로 볼 수밖에 없지. 그게 제일 합리적이겠지. 6대4고. 좋게 나와서 그걸 보고, 내가 그걸 보고, 시추할 수도 있고, 시추 안 할 수도 있어. 그렇죠? 시추 안 하면은 어떻게 돼? 지질 탐사비만 낸 거지. 시추를 하게 되면 20만 불을 내고 시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석유가 있으면 이게 안 보이는데 100만 불이 들어오니까 최종이 뭐 얼마야 이게? 100 빼기 20 빼기 5니까 75겠네? 근데 없으면은 시추비, 지질탐사비 나간 거네. 그치? 이때 이 상황에서 지질탐사하고 긍정적이었을 때 시추하는 게 나아, 시추 안 하는 게 나아? 상대가 안 되죠. 이거는 상대가 안 되고,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 시추하는 게 나아, 시추 안 하는 게 나아? 시추 안 하는 게 낫죠? 나오죠? 이제 없애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가지고 보는 거지. 뭐가 높아요? 37, 40. 기대치에 의거하면 그냥 하는 게 더 낫다고 나오는데, 찬성해? 얼마 차이도 안 나잖아. 얼마 차이도 안 나잖아. 자. 주사위, 혹은 주사위를 동전으로 합시다. 동전. (2,000원) 마이너스 2,000원이 나오는 게임이 있어요. 조금 더 많아야 되겠지. 여러분도 쉽게 들어갈 수 있죠. 네. 기대치 플러스로 나와. 이게 좀 높아. 이렇게 조금 높다고 하자. 동전 아니더라도. 못 들어간다고. 왜? 확률이라는 게 뭐야? 이거는 뭘 뜻하냐면, 내가 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돈이 굉장히 많아서 계속 하면은 0.7대 0.3으로 나오지.
그렇지. 계속하면 0.7대 0.3으로 나오잖아. 근데 그렇게 못하지. 한 번밖에 못하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은 나는 끝이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거꾸로 생각해보면 같은 기대치를 기대치 0이죠. 네? 같은 기대치인데 또 이렇게 되면 내가 느끼는 거는 이거 말고 뭐 이제 또 뭐 딴 게 이렇게 있고 내가 이제 골라야 되는데 그냥 나온 이 기대치만 가지고 고를 수가 없지. 근데 사업을 계속 진행시키는 상황이라면 영업행위를 지속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많은 자본을 가지고 뭐가 제일 합리적이야? 기대값을 고르는 게 합리적이지. 이거 또 하고 내가 한 번 잃을 수는 있지. 한 번 잃을 수는 있는데 계속 하다 보면은 만약에 그 기대치가 어디가 높다면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로 가는 게 맞는 거고 거기서 나오는 게 여러분들 들어봤을 뭐 리스크 애티튜드라는 거.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 회사마다 그 정책이 있어요. 정책이. 어느 회사는 투자 성향이 강하고 덤벼들고 그게 이제 리스크 뉴트럴이 있고 어벌스가 있고 스킹이다. 세 개가 있는데 매번 기대치에 나오는 대로 움직이는 회사나 사람을 뉴트럴을 리스크 뉴트럴이라고 부르는 거야. 더 덤비는 사람, 더 갬블, 상황을 더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회사나 사람을 리스크 시킹. 반대가 리스크 어벌스인데 이거를 여러분들 대학원에 들어오면은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리스크 애티튜드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 이게 뭘로 바뀌냐면 효용으로 바뀌어. 0에서 1 사이의 효용으로. 그렇게 해서 해보면 100이면 100 다 이게 디짓하면서 하는 거로 나와. 100이면 100. 왜? 그렇게 숙제를 주면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개인의 뷰를 다 버리지 않기 때문이야. 근데 회사가 무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기가 또 틀려지고